3월 25일 미라클 그룹이 준비한 미라클 스페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박수와 함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셜 세미나 1탄으로 기획 경제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슈행 컴퍼니 또 미라클 그룹의 서포트팀인 슈 애니션 시스템 오퍼레이터 그리고 안해본 대표님이신 우리 김성희 사장님을 모셔서 오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오실 때 정말 우렁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해본 대표님, 우리 김성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미라클 스페셜 세미나를 진행할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IT 기업에서 마케팅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잡으로 또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라는 거, 저 또한도 이런 회사를 만났던 계기가 좀 있는데 그 스토리를 조금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냐면 저는 책을 꼭 사잖아요. 그러면 딱 첫 장에다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샀는지를 항상 표기를 해놓고 또 마이크를 써놓습니다. 봤더니 96년 4월 7일이네요. 여기 보시면 버스 승차권을 갖다 제가 붙여놨어요. 보시면 광주에서 대전을 가는 그 버스를 제가 타다가 서점에서 샀던 책이 바로 22년 전에 제가 서점에서 산 책이 바로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 대학교 교수님께서 그 1학기 중간고사 레포트 숙제로 이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하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했는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보시는 것은 노동의 종말, 짤막하게 보시면은 플러그가 끼워진 종족, 그다음에 실리콘 칼라 노동자, 피곤을 모르고 임금도 필요 없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다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어떤 직업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게 지금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강렬한 이런 시기적인 위기 상황을 저는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느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을 때쯤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만났고요. 그 만났던 그 시기에는 정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정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다리를 건너다가 죽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리가 보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07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이 업종에 관련된 성공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의 그 한 현장에서 정말 저도 불법부터 저도 불법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요한 건 저는 포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좋은 회사를 선택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내 성공이 그냥 한낱 그냥 일장 춘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저는 느낀 거죠. 그런데도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여기면서 아직까지도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도기를 거쳐가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과도기를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이제 그런 과도기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게 되면서 빨리 좀 그런 제대로 된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때 당시 사업 설명에 참여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사업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대충 아마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기경제라는 이 주제가 정말로 이제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자체도 하나의 사실은 기경제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쓰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충분한 관계로 저번에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란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독일에서 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로 제4기의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나왔던 거를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필수 용어처럼 조금 인식하셔야 할 단어들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설명하실 수 있다, 나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있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그냥 가볍게 설명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셀프 드라이빙 카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 설명하는 거를 보더니 너무나 앞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정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라서 공유경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신 러닝이라고 나왔습니다. 머신은 기계를 뜻하고요. 러닝은 배우는 겁니다. 기계 학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파고가 어떻습니까? 계속 바둑을 시뮬레이션, 연습 삼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수를 익힙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열 수, 100수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이 머신러닝에서 완성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머신러닝 과정에서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아지는 그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여러분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자, 정보화 사회에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감을 아마 잡긴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고요. 그 정보를 팔아먹는 앞으로 가공해서 가장 큰 돈을 벌 회사들이 바로 지금의 IT 업계의 선두주자들 전부 다 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혹시 전기자동차 중에서 테슬라라는 자동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테슬라 자동차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모든 핵심 기술을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일반 기업들은 전부 다 핵심 기술을 자기 걸로 꽁꽁 싸매가지고 특허를 받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해버렸다? 이걸 아예 정보를 오픈소스, 모든 원리나 이런 것들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자동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는 뭘 하냐면 이 특허를 나만 혼자 쥐고서 나만 혼자 독식하려고 생각이 아니라 이거를 개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더 큰 파일을 만들어서 먹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죠. 네. 굉장히 발상이 참신한 발상들이고요. 지금은 웬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부 다 오픈소스로 다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디맨드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공유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쉐어링 이코노미랑 이 온디맨드랑 상당히 좀 비슷한 단어인데요. 원래 디맨드가 수요하다라는 영어 사전의 의미입니다. 즉 수요에 맞춘 그런 공급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RFID라고 나와 있습니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칩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붙여놓게 되면은 센서가 다 인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가지고 특히 남성분들은 질레트 면도기를 딱 마트에서 딱 드시면은 조그마한 그 태그 같은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 RFID 센서가 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위치 추적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센서 기술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RFID고요. 이 RFID가 바로 무엇과 연관되냐면 여러분들 아마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oT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이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센서 기술과 더불어서 RFID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터인데 클라우드라는 것은 여러분 구루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가상의 공간에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USB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이버 상태에서 접속해서 가상의 내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올려놓은 정보를 또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제 바이오라는 게 나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5G가 대세가 되면서 이 VR이라든지 가상현실을 뜻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AR 보셨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의 변화들이 사실은 다양한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올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산업혁명에 맞먹는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변화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아마 스포츠 브랜드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 이미 해외에 있는 공장을 전부 다 독일로 현지로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어떻습니까? 로봇에 의해서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생 그런 운동화들을 그 정도 기술로 그런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비용을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외에서 어떻습니까?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어떤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극적으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논란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칼프레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을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라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 나와 있죠? 이분이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22년 전에 이 바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기술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많은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책 중에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신 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바로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4차 산업혁명을 좀 네거티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의 종말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바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다. 자, 그 복잡성을 고려할 때 과거 인류가 겪었던 무엇과도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술의 변화들이 결국은 궁극에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의 이 변화와 인간의 욕망과 이 기술의 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제가 공진화, 코에볼루션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때는요, 일단은 기계혁명이었어요. 제조혁명.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상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입고 어떤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네.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었습니다. 이 전기혁명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정의 욕구를 느끼게 되죠. 예전에는 1차 산업혁명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불을 가지고 모든 걸 가공했다면 2차 때는 어떻습니까? 전기를 가지고 하게 되고 이런 편안한 집안에서 굳이 그을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횃불이나 아니면 양초를 켜지 않더라도 전등을 통해서 불을 켜게 되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실내가 편안해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정의 욕구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정보혁명으로 오게 되는데 이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요. 사회 귀속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이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리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리세요? 안 올리세요? 올리죠.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영상을 찍습니다. 유튜브를 찍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다? 사회 귀속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 4차 산업혁명에는 바로 명예 욕구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탑을 달리는 친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 돈도 많이 벌지만 이제는 그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박진영 씨가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 아마 그 방송에서 살짝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순간 허무하다라고 느꼈고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 뭔가 내가 보람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바로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한 달에 월 수입이 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00에서 1000만 원 벌 때 엄청 크죠. 또 1000에서 2000 엄청 크죠. 근데 20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요. 월 1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1억에서 10억을 벌다 100억을 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공허한 느낌을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한다? 이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이론이 바로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현재 지금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욕망의 트렌드가 시대별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1차 산업혁명 때인데요. 자, 이때는 인구 증가랑 그다음에 GDP, 경제 성장이 같이 따라오게 됐던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세계대전과 이제 경제대공황,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는 베이비붐,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GDP도 더불어서 같이 성장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차 산업혁명 시기로 오게 되면서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연결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 다 기억만 해주셔도요, 상당히 센스 있는 아마 그런 사업자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고 생존의 욕구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고 안정의 욕구였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고 연결의 욕구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명예의 욕구, 또 자아실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신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위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성장하고 경제적인 수익을 늘려나가다 보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도울 수 있을까? 그죠?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더 큰 비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쭉 해보면은 결국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 욕구, 그죠? 생존의 기본적인 어떤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꼭 또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O2O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오프라인, 즉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오프라인이 바로 O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이 온라인이 바로 또 다른 O입니다. 그래서 이 2는 영어의 TO 있죠? 두 개를 연결시킨다는 걸 나타냅니다. 즉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연결시키고 가상의 세계를 다시 현실로 연결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는 연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 90년대 초에 하이텍 천리안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채팅했던 게 바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던 거를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게 되고 또 누군가 소통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또 물건 거래도 이루어졌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3차 산업혁명이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었다면 자,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간다? 바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기술이 바로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해 안 가시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택시를 잡으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손을 흔들어야 돼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의 세계에서 손을 흔든다고 사람들이 택시를 저희 집 앞에 갖다 놓습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그런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딱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누르는 게 바로 뭡니까? 누르는 가상의 행동이 뭘로 바뀐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손을 흔드는 거라는 거죠. 서울 시내 어디를 돌아갈지 모르는 택시 운전사에게 손을 흔들게 버튼을 누른 겁니다.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요금이 미리 뜨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가상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바로 현실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아날로그화 기술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전 세계 중에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정말 혁신에 거듭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통회사로 전 세계 유통회사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가 1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IT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수익률 1위 회사가 어딜까요? 수익률 1위. 매출이 아니라 수익률 1위.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비용이 1,000만 원이 발생하고 수익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자, 그죠? 근데 제가 조그마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차에서 음식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비용은 500만 원 들어가는데 수익은 600만 원이 생겨요. 누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김밥집 사장님보다는 조그마한 차지만 제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는 겁니다.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바로 O2O,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온라인의 모든 기술을 전부 다 오프라인화 시킬 수 있는, 현실에 볼 수 있는 O2O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모집을 합니다. 자, 미국의 아마존 물류 창고를 통해 전 세계 물류 창고를 통해서 어쨌든 물건이 배송이 되고 그 배송지와 시간, 주문 시간 모든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읍니다. 이 정보를 모으게 되면 바로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빅데이터가 된다 그랬죠. 이 정보를 더 모으고 또 효율적으로 1년, 2년, 3년이 축적이 되면요, 한 사람의 소비자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보가 바로 뭘까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그 정보를 갖다가 또 다른 곳에 정보를 주고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마존 회원가입할 때 모든 내용을 안 읽고 그냥 다 확인 눌러버리고 컨펌 해버리시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은 더 큰 보상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가치 창출,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예상 구매 물품을 유출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SCM이라고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이 물류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적화, 이 기술 융합을 통해서 유통과 물류 비용을 감소하는 혁신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2016년도에 영국에 최초로 사람이 없는 무인, 그죠? 할인 매장을 오픈한 게 바로 아마존 고라는 게 오픈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장에 들어갈 때도요, 매장 직원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롯데마트 보통 아니면 뭐 홈플러스 정도 해당하는 그 정도의 규모를 운영을 하려면 직원 수가 보통 못해도 80명에서 90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구 상주하는 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더욱더 웃긴 거는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아마존의 창업자가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프 베조스는요, 199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CME 선물거래소에서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나름대로 사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분인데 93년도인가 4년도인가 길 겁니다. 그때 당시 점심때 샌드위치를 먹다가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걸 TV를 본 거예요. 닷컴 시대가 온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냅니다. 엄청 판단이 빠른 거죠. 점심때 샌드위치를 먹다가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걸 보고 사표를 내고 시드트의 조그마한 창고에서 만든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 아마존 회사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아마존 회사 책 한 권을 파는, 책만 파는 유통업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존의 동식물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을 유통시키는 그런 온라인 유통업자로 성공하겠다라고 딱 그때
이슈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직장 동료들이 다 또라이라 그랬죠. 미쳤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유통시장만큼 비전이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비전이 큽니다. 유통사업을 통해서 결국 뭘로 간다? 데이터 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카카오택시에 왜 투자했을까요? 고객이 움직이는 패턴, 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패턴의 정보고요. 그 정보가 돈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에 센서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코를 몇 번 파고 귀를 몇 번 이런 모든 데이터가 다 모아져 그것도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먼저 딱 쥐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같은 회사는 데이터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 지문인식 기능 혹시 여러분들 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문인식. 삼성폰에서 지문인식 쓰신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지문인식을 쓸 때 사실 여러분들은 내 생체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상 안 받고 어때요? 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체 정보가 언제 몇 번 했는지를 전부 다 삼성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센서 기술을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누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상피세포 안에서 흐르는 혈류량도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심장 박동수도 모든 데이터를 모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삼성은 뭐라 할까요? 헬스케어 사업을 멋지게 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어떻습니까? 그냥 필라라는 이유로 그냥 모든 걸 인증해버리잖아요. 컨펌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함부로 누르시면 저는 좀 꼼꼼히 봅니다. 약관을. 여러분들 안 보니까 다 누르시죠? 저는 좀 꼼꼼히 보고 아직까지 저는 생체 정보는 안 좋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아마 4차 산업혁명과 이 공유경제사에서 아마 여러분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경제학자라는 분이 이 알프레도 팔레토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경제학을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들 그 개미 사회에서도 80%의 일개미가 있고 20%는 일을 안 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아시죠? 수펄과 여왕벌은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인간에 사는 이 사회조직도 똑같아요. 여기 직원이 100명 있으면요 100명 중에서 80명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꼭 일을 안 하는 2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80명 중에서 또 80%를 뽑아놨더니 또 80%만 가지고 직원을 구성했으니까 20을 자른 거예요. 잘랐더니 또 그 중에서 80%만 열심히 일하고 20%는 또 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규칙이 바로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여기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의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 모든 섹터에서도 주로 이제 수익을 나타내는 사업은 20%가 80%를 차지합니다. 20%가 80%를 차지하고 80%가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하면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아실 겁니다. 삼성이 벌어들이는 대한민국 GDP 전체의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80% 차지합니다. 삼성이. 근데 전체 삼성에 일하는 전체 직원 수는 대한민국 노동자 20%밖에 안 돼요. 그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팔레토의 법칙이 지금까지는 쭉 유지를 해왔다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팔레토의 법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무너지게 만든 법칙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롱테일 법칙까지만 아셔도요 아마 여러분들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는 마친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 롱테일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기존의 과거의 이 모바일 플랫폼 경제가 아닌 상태에서는요 철저하게 80대 20이 명확히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O2O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온라인 경제가 여기서 쭉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중에서 통계 아마 많이 싫어하셨을 건데요. 통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마 곡선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나타내는 아마 그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림이 있고 중앙이 있고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은 굉장히 조그마한 양을 나타내고 이거 가운데가 굉장히 배불뚝이처럼 큰 그림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유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끝이 무한대로 갑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안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자원의 제약을 벗어나면서 연결 비용이 격감하게 되면서 롱테일 선택의 다양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만약에 TV를 안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오늘부터 TV를 안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뭘 보실까요? 아마 유튜브를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똑같은 유튜브를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 각자 다양한 이 컨텐츠 소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짜 음악만 계속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강사님께서 이런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나도 한번 4차 산업혁명 찾아가서 또 들어봐야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저희가 방송에 대한 채널, 특히나 저희처럼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방송국 하면은 예전에 MBC, SBS, KBS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10대인 애들에게 방송 채널이 몇 개니 물어봤을 때는 걔네들은 무한개인 거예요. 선택의 요구가 다양해졌다는 사실. 이런 다양성, 다품종, 또 열린 개방형 시장에서의 이 경제의 규모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굳이 그런 유명한 옷가게, 프랜차이즈를 안 내더라도 블로그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페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 가능할까요? 그 친구들은 바로 이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빨리 그쪽으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경제를 제가 뭐라고 한다? 깃경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냥 깃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려고 했다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토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인간의 욕구의 명예 욕구와 자아실의 욕구를 이해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이 깃경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키가 큰 키예요? 아니면 작은 키예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보기 좋은 키. 중간이요. 보기 좋은 키예요. 중간. 사실 작은 키입니다. 남자 키는 작은 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자, 저는 한 번도 와이셔츠를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성복의 그런 이제 와이셔츠를 사서 소매가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지를 사가서 한 번도 안 자르고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좀 한 번에 좀 맞는 그런 옷도 좀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MBO라는 남성복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제 사이즈에 맞는 양복하고 셔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MBO밖에 안 입었었어요, 양복을 입을 때. 근데 그 시장을 입고 누군가는 어때? 키 작은 누군가는 키 작은 남자들만 옷 살 수 있는 가게 연 거예요. 그러니까 90과 95 사이에 93을 보내. 그죠? 90은 여자들 정도의 사이즈고 95는 남성인데 저한테 좀 크고 93 정도를 원하는데 그 사이즈를 만들어서 팔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 돈 많이 벌었어요. 또는 어때요? 덩치 큰 여성분들의 또 남성분들은 좀 빅 사이즈의 옷들을 좀 사고 싶을 경우 있잖아요. 그 시장도 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프리랜서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미국 직업의 43%가 바로 이 깃경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우버 들어보셨죠? 그다음 리프트라는 회사도 바로 여러분들 차량 공유 업체 중에 하나고요. 음식 관련된 거, 배달 관련된 그런 깃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깃 경제는요,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할 테지만, 원래 이제 미국에서 1900년대 초에, 먼저 제가 넘어갈게요. 1900년대 초에 재즈를 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연장에 모여서 즉흥적으로 그냥 추천을 받고 소개받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외를 하면서 공연을 바로 즉흥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때요? 예상하지 않은 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형태의 직업을 제가 기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즈 연주는 특별한
악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패턴에 맞춰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수익 모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기획경제라고 부르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그 라이더들, 그를 배송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일종의 기경제의 한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모든 일들이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기획경제는 독립형 일자리 경제라고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또는 복수계약 비정규직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조금은 여러분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죄송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비정규직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규직은 더욱더 없어질 겁니다. 내가 어떻게 뛰어난,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가상의 플랫폼 안에서 좀 네임밸류 있는 그런 유명한 비정규직이 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경제가 이제는 O2O 시대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고요.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 일을 하는 형태를 기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죠. 그 자유에 의해서 의무가 다하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에 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단기 또는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하는 용어인 바로 기계에서 왔습니다. 자,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이 보통 8달러에서 15달러 정도를 합니다. 근데 기경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시간당 18달러에서 2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내가 치킨집에 정규 배달사원으로 취직을 했을 때는 시급 8달러에서 15달러밖에 못 받지만 기경제로 내가 배달의 민족의 회원에 가입해서 내가 라이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배달을 하게 되면 시간당 요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달을 하시는 분은 어때요? 내가 배달에 자신 있다라는 분은 어떨까요? 네. 이걸 선택하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연한 근무 시간.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내가 지금 바쁘면 배달을 안 잡으면 돼요. 근데 정규직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사장님이 빨리 배달 가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네, 내 자유를 희생하고 일을 해야 되는 구조이지만 이 유연한 근무가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보스가 될 수가 있죠. 네,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획경제에서 이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내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행동하지 않는 마인드 없이는 기획경제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도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들을 컨트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획경제에서 성공할 만한 기본적인 애티튜드, 자세는 다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장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자, 2017년 재작년이었죠. 4,200만 명이 이 기획경제에서 일을 했지만 2020년이 되면 6,500만 명이 일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4%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죠. 7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3명 중 1명꼴로 이 기획경제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현재 국가에서 막 들이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앞으로 이거를 계속 드라이브는 걸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밀 수는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2025년까지 이 기획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세계 GDP의 2%, 자, 2조 7천억 달러인데요. 이게 하나로 따지면 무려 3천조 원의 시장입니다. 네. 자,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데요. 이 3천조 원의 시장을 맥킨지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한 회사, 전 세계 수천 개, 수만 개의 회사 중에 하나 회사인데요. 지금 전 세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연 매출액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전 세계 1억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긱경제 이론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팩트는 대단히 중요한 팩트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WFDSA라고 World Federation Direct Selling Association이라는 세계 직접 판매 연례 협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연례 보고서가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1억 명은 이미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통해서 긱경제 이론으로 이미 인발부에서 자신의 인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200조의 시장이면요, 이미 시장 궤도에 오른 하나의 마켓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할인마트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유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백화점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 들어왔을 때 약 5조 원 시장은 캐파를 만들어내야지만이 하나의 유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할인마트도 5조 원 시장 정도 왔을 때 하나의 단위시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시장은 이미 50조를 넘어서 버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2016년 7년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5조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유통시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캐파의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어떻습니까? 진짜 제대로 정착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타이밍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긱경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먼저 근로의 유연성이죠.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고요.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워라벨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워는 워크에서 왔어, 일. 그 다음에 라는 라이프, 생활, 삶이죠. 밸런스는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완전 고용인데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실업자 것이 다 완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미국 연방은행에서 보고를 한 거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노후연금, 이 신고용 관련법의 보호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됐는데,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 긱경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안 이런 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긱경제는 분명한 어떻습니까?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로 정착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긱경제 이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한다고 합니까? 유튜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어떻게 내렸습니까? 유튜브 금지법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밤새 영상 만든다고 회사 와가지고 존다는 사실이에요. 네. 벌써 그런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G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5G 기술로 개인 방송과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의 발전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예상이라는 사실이죠. 지금보다 화질이 10배에서 100배가 더 좋아지는 고화질의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녁 있는 삶,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저녁. 그쵸? 여러분, 저녁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돈이 있는 저녁을 원하십니까? 저녁에 집에 갈 때 먹을 게 없어. 저녁은 있어. 돈이 없어. 그죠? 현실을 만족하실까면 아주 노후를 보장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일자리를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실 겁니까? 자, 이런 선상에서 저희는 또 다른 프로슈머라는 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엘멘토 플러가 1980년대 초에 이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프로듀서인 생산자와 컨슈머인 소비자를 합성으로 만든 용어인데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이자 저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일컫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 댓글 후기들이 무서워요.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그 댓글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반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간의 수공업으로 소량 맞춤으로 시작했던 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대량 규격화, 그 다음에 디스트로가 되면서 소셜 맞춤, 그렇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신발을 이미 또 제작할 계획이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 맞춤형 신발을 현재 지금. 여러분들 왼발과 오른발이 짝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발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맞춤형 그런 디지털 기술에 나타나서 내 발 딱 맞는 그런 신발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제가 의류 쪽에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에 이미 맞춤형 청바지를 맞추는 업체가 있어요. 오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배송이 된답니다. 내 사이즈 핏감이 아주 좋은 그런 청바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청바지 잘못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네, 핏감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맞춤형 그런 소량화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 공유경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생산과 소비의 이런 공경제 형태의 모델들이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좀 앞서가는 회사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통해서 소비되는 제품들의 소비자들의 그런 의견들을 회사들이 귀 담아 듣고 바로 생산의 전략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협력적 소비 시대인데요. 온디맨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공유경제라는 말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온디맨드 이코노미라는 게 훨씬 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링 이코노미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온디맨드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신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때요?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샀어야 됐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옷을 사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놀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 가상의 게임을 하면서 같이 만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무크 같은, 그죠? 무료 플랫폼에서 공짜로 오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자, 직장 일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사에 모여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가 맡은 바의 일만 어떻습니까? 만들어서 업무만 넘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로 가상의 공간에서 일을 다 완성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PPT 자료도 저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된 5명의 멤버들이 제가 오늘 하다가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또 접속해가지고 어때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그런 퀄리티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 보니까 이게 죽전 휴게소 이런 정류장이 있었는데 생각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죽전 휴게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딱 서 있으면은 이 디지털 화면에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할 건지, 그죠? 또 딱 도착하면 버스에 승객은 몇 명 타 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협력적 소비 시대를 예측했던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앞으로 4차 산업에는 더 혁신적으로 변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협력적 소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안에 기린이 멸종된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멸종될 예정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마 플라스틱 그 비닐봉지 사용 못하게 시작을 했죠? 또 종이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환경을 지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적 공유 이런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는 회사들 앞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은 기본 함께 더불어서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져서 바로 이런 공유경제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폭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버, 그렇죠? 510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위워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려고 강남에 만약에 사무실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걸 얻어도 월세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걸 얻어도 강남에 아무리 작은 거 얻어도 한 3,400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걸 얻는다고 하시더라도. 그런데 이 위워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에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런 사무 공간을 갖다가 내가 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 100만 원 미만이면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우편물부터 시작해서 팩스라든지 모든 다른 서비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 테라노 일대에 이런 위워크 같은 이런 공유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될까 안 될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공간 이 정도 공간이면요 한 10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팀당 100만 원씩 받으면은 얼마를 버는 겁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공간에 월세가 1,000만 원 안 나올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한 500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이 부동산 업자는 돈을 버는 거고 여기에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더 싼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물론 10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00만 원을 내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는 다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서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일주일에 2번씩 가는 이 친구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해결점을 조금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너지가 100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유경제 시대에는요, 컬처, 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화의 가치가 돈을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클럽에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낸 회원비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키우셔서 왜 명문대학을 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명문대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하니까 아니죠. 그 명문대에 들어가서 사귀는 친구들의 인맥이 무시 못할 사회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 이미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러면서 이 공유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이뤄낸 기업을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니콘.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꿈이고요. 1조 원 정도를 넘어서는 게 바로 꿈입니다. 배달민족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넘어갔습니다. 네. 쿠팡 같은 경우도 이미 넘어갔고요. 근데 과거에 이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20년이 걸릴 일이 지금 몇 년 만에 끝내버린다? 2, 3년, 5년 만에도 1조 기업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영역에서도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아메이 같은 회사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만들어왔던 일을 어떠한 새로운 신생 네트워크에서는 불과 4,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들어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공경제 기본적인 패턴은 바로 가치를 분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지속 가능한 전략이 나왔을 때 이 공유적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또한도요, 이 선순환 공유경제를 만드는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뭐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프리 교수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일자리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회의적이시죠. 근데 저는 회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공부를 해서 그러는데요. 과연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줄일까?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성으로 넘쳐나는데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아서 없어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이동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술 혁신의 일자리를 없애는가? 물론 산업혁명 초창기에 이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방적기와 방직기가 나타나서 사람이 일일이 간해수공으로 천을 짰던 것들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게 됐던 운동이 바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인데, 러다이트 운동이 있다고 해서 러다이트 운동이 성공하진 않았죠. 결국 기계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찾게 됐다는 사실이죠.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네. 자동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많은 버스 안내양 언니들이 실직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버스기사 아저씨들은 그러니까 운전을 배워야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이제는 운전대를 나갈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충분히 변화할 시기는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는 줄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바로 혁신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혁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를 하는 분들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축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증기기관에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가는 분기점, 서비스로 가는 분기점, 2014년 본격적인 플랫폼 서비스들이 증장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앞으로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뛰어넘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또 진화를 하면서 나타날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인간과 기술, 이 기술이 파란 색깔이고요. 인간이 요 이제 빨간 색깔인데 이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져버리고 인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대규모 실업과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도기를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인 파이는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 기술로 커지지만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택시를 우리가 공유 택시로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심한 그런 반발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결국 새로운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커진 파이는 더욱더 커진 파이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타다 같은 경우 타보신 적 계세요? 타다 서비스 타보세요. 타다 서비스도 이제는 좀 더 분리해가지고 좀 더 고급화된 그런 서비스 또 차별화된 서비스 또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택시라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작은 시장이지만 이 시장이 더욱더 파이가 커지게 되면서 다양한 욕구가 있는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을 소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그런 어떤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질적 전환을 통해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집니다. 이렇게 조그마했던 기술과 인간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서 먹을 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어낸 사람들만이 어떻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 1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습니까? 무려 80시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60시간을 노동을 하게 되고요. 3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40시간. 과거에 1차 산업혁명 시기는 어떻습니까? 1년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700달러밖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한 75만 원 정도 1년에 버니까 딱 생존에 해당하는 것만큼 해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더 큰 시장, 전기라는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더 큰 파이에서 사람들은 2,800달러에 해당하는 더 큰 수익을 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보 시대 오면서 2만 달러라는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거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자기 표현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할 수 있는 바로 9만 달러 시대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GDP 가장 높은 나라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평균 국민소득이 7만 달러입니다. 7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 7천만 원이라고 계산할게요. 4인 가족이면은 한 집안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2억 8천만 원을 돈다 이 말입니다. 7428. 모든 가구가 한 달 1년에 2억 8천을 돈을 버는 집이에요. 부자인가요, 부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1년에 4개월씩 5개월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룩셈부르크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좋은 곳에 와가지고 203일만 있다 가냐. 그들은 2달씩 있다 가요. 고급 호텔에. 소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가는데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이 이런 2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자,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일이 좋으세요? 놀이가 좋으세요? 일이 좋으세요? 놀이가 좋으세요? 놀이요. 네. 여러분들 왜 이걸 나누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일을 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일과 놀이가 함께하는 그런 인간을 갖다 저희가 이제 호모 파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를 하는 일, 이걸 이제 호모 파베라라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로 생각하는 사람을 호모 루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파베르와 루덴스를 합쳐서 저희가 호모 파덴스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어떤 노동과 놀이가 구분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도 이 일과 놀이가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한 달에 소득이 한 1억 정도 넘어가신 분들은 일과 놀이의 구분의 경계가 없습니다. 자, 전문직의 일자리들도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로서 앞으로 생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빨리 이 변호사를 가지고 내가 하는 전문 직업을
법률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오토로 넘겨버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법률 서비스도 인터넷 검색하면 시간당 상담에서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인데. 그죠? 우리 젊은 분들 아실 겁니다. 연락 딱 해가지고 하면은 15분 상담하는데 25,000원. 30분 상담은 5만원. 근데 예전에는 한 번 상담하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예전에 변호사들이.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교사도 어떻습니까? 학습 맞춤 서비스. 의사분들도 의료 맞춤 서비스. 근데 이 의료 맞춤 서비스로 가려면 이제 원거리, 원격 진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원격 진료를 현재 의사분들이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돼 법률이 통과하게 되면요, 부익부 빈익비 형성이 더 심해집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에서 만약에 완벽하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좀 아주 심한 질병이 걸렸을 때 한국에 있는 의사분하고 상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미국에 있는 의사분하고 상담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해요. 아직 그런 해결을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 개선이 기존의 기득권이 이걸 놓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두 오토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대한민국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와이파이 접속 될까 안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이파이 접속 안 됩니다. 다 차단돼 있어요. 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막고 있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우리 저기 38선 인근에도 이제는 초명이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카메라가 다 보초 24시간 다 쓴다지 않습니까? 네. 적외선 카메라 다 감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몇 명 왔는지 다 파악할 수 정도가 되고요. 자,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생산과 소비가 분류되어 있던 게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바로 저희는 공유경제 시대로 가고 있고요. 노동이 일이 되고 일이 이제는 놀이로 진화하는 시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MCN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터들, 유튜브에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던, 그죠? 여러분들 혹시 허팝이라는 친구 모르시죠? 허팝. 허팝이라는 친구는요, 우리 쿠팡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예요. 배달. 근데 이 친구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엉뚱한 실험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햄을 태운다든지 종이로 집을 최대한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 종이 박스로 짓는다, 이런 거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접속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래요. 허팝의 한 달 수입이 여러분들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엄마가 그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어땠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미친놈이 엄마에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드린다? 2천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놀이로 했어요, 놀이로. 근데 그 놀이가 뭐가 돼버렸다? 일이 돼버렸어요.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이런 친구들 보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믿고 그 일이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했더니 성공을 한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유튜브 스타들 중에서 돈 벌려고 유튜브에 뛰어들던 친구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뛰어드신 분들은 돈을 벌려고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뛰어들어요. 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많은 창업자들,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자, 에어비앤비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드랍박스를 만들었던 클라우드의 환경이죠. 드랍박스를 만든 이 친구 또한도 그냥 내가 USB를 안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발표를 못 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이걸 좀 편하게 만들려고 이걸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야, 뭐 그런 걸 만드니 그냥 USB 들고 다니지라고 했지만 결국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혁신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자, 생존의 욕구라고 했죠. 2차 산업혁명은 안정의 욕구, 3차 산업혁명은 관계 욕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계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외롭다거나 물론 외로운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연결에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를 못 만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얼마든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아 욕구를 실현하려면 뭐가 따라줘야 될까요? 경제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롱테일 법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롱테일 법칙을 통해서 과거의 단순 노동에 그다음에 지식 산업에 들어가 있던 산업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옵니다. 네. 심리치료, 뭐 여러 가지 놀이, 안무가, 로봇, 윤리학자,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다양한 일자리들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사회혁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인간과 모든 기술이 하나로 이제 융합되는 시점을 한 204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시점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해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 인류는 태어나서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냥을 했고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도구를 조금 더 기계화된 형태로 만들었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인 이 기반,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호모 디지쿠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는 호모 모빌리아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의 시대에 저희가 이제 살게 됐고요. 이런 넓어진 이런 시장 속에서 이 공유경제는 이 성장과 분배를 만들어낼 거고, 이런 다양한 시장 속에서 이 기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좀 보여드릴 설명드리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워렌 버핏입니다. 네, 투자의 대가죠. 네, 6살 때부터 주식을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우셨던 분입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이 자, 오늘날 가장 멋진 투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투자한 거라고 합니다. 이분은 물론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분은 어떤 회사에 투자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직접 투자를 했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시티그룹이 있습니다. 시티뱅크, 시티은행 아시죠? 여러분들 시티은행이 얼마나 큰 은행이냐면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은행, 우체국, 모든 금융기관을 싹 다 모아도요. 시티뱅크의 자산이 안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시티뱅크가 자회사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금융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워렌 버핏 최대 주주로 계세요. 앞으로 금융사업도 뭘로 바뀐다? 직접 판매로 바뀐다는 거죠. 직원들이 일일이 상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고 했는데 은행이 이자를 10% 달래요. 근데 너 혹시 시티그룹도 안 들어봤니? 거기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은 금리 5%로 해주고 이자 낮게 해주고 그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대출해주는데 그거 한번 이용해봐라 소개를 해줬더니 정말 한 번은 의심했지만 대출을 받아보면 정말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시장도 이제는 어때요? 과거에는 TV, 광고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 광고비를 싹 줄여버리고 어떻습니까? 1대 퍼센트 광고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워렌 버핏 최대 주주로 계십니다. 지금. 그다음에 로비 캘빈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링크드인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직접 같이 만들었던 창업자 중에 한 분인데요. 멤버십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멤버십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멤버십 경제 맞습니다. 회사도 멤버십이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도 어때요? 자신만의 멤버를 만들어 가면서 인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 맞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기경제가 바로 뭐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비스 토플러가 지식 기반 경제로 급변하는 지금이 한국의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비 토플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가 생겨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eople create economic value. 사람들은 돈 거래 없이 경제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비화폐 경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학자들은 무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 MS 윈.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엘비 토플러가 언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2006년도에 방송에 나온 영상이에요. 저는 이때 제가 3차 우리 제3의 물결 제가 책을 읽고 있었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등골이 막 저늘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비화폐 경제가 세상의 대세가 될 거지만 경제학자들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걔를 못 잡고 있는 이 말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 이끌어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공유 경제가 돈이 될 거냐고 경제학자들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있잖아요. 계산기로 두드리는 경제 모델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와 자아실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음악가가 된다는 게 꿈이라면 그게 제가 돈 벌기 위해서 꼭 그 음악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음악이 하고 싶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개념들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엘밀토프가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밀토프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은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한 마찬가지로요.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언제 한 명 전달하고 그 다음 전달하고 언제 어느 세월에 시장을 만들 건데 그냥 광고를 해보니 더 빠르지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지쳐버렸어요. 뭘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광고는 가짜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야. 김혜수가 AHC 광고 나와가지고 아주 포샤시한 얼굴로 나오지만 실물로 김혜수를 보면 그 얼굴이 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몰라서 샀어. 그냥 김혜수 얼굴이 예쁜 게 저 사람 서성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정작 김혜수도 AHC 화장품 안 써. 그런 마케팅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누구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제품을 체험해보고 직접 써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가치를 더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겼다? 다윗과 골리앗 게임인 거죠. 매스미디어 시장이 큰 시장이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과대 큰 광고 시장에서 부딪혔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려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진정성을 광고에고 진정성은 시간에 걸리지만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달했던 그런 진정성은 어떻습니까? 그 파급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광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미 블로그도 어때요 여러분들? 못 믿는 분들 많아요. 다 돈 주고 어떻습니까? 돈 주고 팔아가 한 건 올리다가 몇만 원씩 다 받고 작업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민국 4조 4천억까지 매출이 올라갔었습니다. 2005년, 6년, 7년 될 때 3분의 1 통합이 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피해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2007년, 8년, 9년, 10, 11, 12, 13, 14 지금까지 2007년 이후로 10년 이상 단 한 번도 매출이 하락세 없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15%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15%씩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건가요? 안 큰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시장에는 이게 5조 시장을 넘어서 버렸고요. 2025년 되면 10조 시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인정받으면 5조 원대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 대한민국 5조 원을 넘어섰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2019년부터 앞으로 2029년 10년 사이에 나오는 백만장자가 과거 저희가 시작했던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작했던 분들보다는 최소 10배가 더 많은 성장을 나올 겁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 영역을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USA Today 매거진에서 나온 자료예요. 네. 소셜 비즈니스 모델, Why now is prime time? 왜 지금이 최고의 적기인 줄 아느냐? 이 직접 판매 사업을 위해서.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인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2014년 8월 29일자 신문. 지금 아마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은퇴라는 기고란에 이런 게 나오네요. 우주주에는 멀티레벨 마케팅 컴퍼니. 자, 여러분들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비례게 멀티 말을 다 레벨 단계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을 합류하시면 어떨까요? Retirement income 은퇴하고 나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일로서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이죠.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은행, 모닝장들, 변호사 또는 의사분들, 약사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인컴 레벨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은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다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실 겁니까? 보시면 자, 당신 자신의 사장이 되세요. Be your own boss 나와있죠? Make lots of money.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서? While making new friends in the process.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다니는 목적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직장생활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겁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만나다 보니 친해 있어서 동료가 된 것 뿐이에요.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 동료랑은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 자체가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왜? 목적 자체가 같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집단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현재 미국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30초마다 한 명꼴로 현재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영역에서 백만장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명. 여기서 백만장자 뜻은 뭐냐면요. 총 누적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쭉 이 사업을 임발하면서 딱 10억을 만든 사람이 30초당 한 명꼴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왜 이런 면에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신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학문적인 베이스를 좀 얻고자 제가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찰스킨 교수님의 이런 논문하고 저서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책을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지금 절판된 책이라 구하기 힘든데 이 찰스킨 교수님 여러분들 시카고 대학은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이 시카고 경영대학으로 해서 이 교수로 계시는 이 찰스킨 교수님이 The New Professional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새로운 전문가 직업. The Rise of Network Marketing. 네트워크 마케팅이 뜬다. 뭘로 뜬다? As the next major profession. 다음 세기 전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전문 직업으로 떠오를까요? 이들은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고 시간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결국 자아실현인 겁니다. 그걸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협회 그 대표로 활동을 참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프리메리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제 금융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상위 0.001% 안에 든 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컴 수익들을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전 세계 1위 하신 분이 아메이의 바로 예거그룹 넥스트 예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맥주 공장에서 맥주 박스를 나르는 잡부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많이 못 배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에게 자기가 일했던 공장의 사장에게 누군가가 아멘 사업을 전달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은 그 사업을 안 했어요. 근데 넥스트 예거는 박스를 나르다가 옆에서 듣다가 자기한테 설명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넥스트 예거는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메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재 지금 라이프타임 약 4억 6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4억 6천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돈으로? 약 5천억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넥스트 예거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운 그런 무학력의 자신을 거의 5천억을 순수 인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낸시 도로네라고 이거 아메이 사업자인데요. 약 1억 2,500만 달러로 약 1,300, 4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쭉. 자, 이분들 다 어마어마한 수익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네. 1억이 넘어. 달러로 천억대가 다 넘는 부자들입니다. 네. 이분들 보시면 허버나디 여러 회사들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쭉 다 뽑았는데 자료에는 200개까지 나와 있었지만 여기는 현재 지금 딱 나와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분들이 전부 다 뭐에 종사하시던 분들이라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최소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에요. 네, 20년 이상씩. 질문할게요. 내가 어떤 한 일을 20년을 해서 여러분들 수입이 1000억이 넘는다면 그거는 할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당연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네. 자,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한번 제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엄마랑 아들이 100, 200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엄마가 벌어들인 돈이 지금까지 거의 한 600억 정도를 버셨고요. 아들이 한 3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네. 아들하고 엄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아들이 성장하고 나서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자가 있으면 물론 실패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더 많죠, 당연히.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성공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업가 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업가 마인드로 내 이 강의장에 내 파트너들이 100명이 앉아있다는 마음으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경청을 했고요. 그 경청을 하면서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녹음을 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철저한 학습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가 정신, 불확실한 미래의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과 열정,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무에서 육을 창조하는 것을 저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수없이 만에 무너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한 겁니다.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여 도전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는 행동.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건 안 되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반성하면서 다시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또 도전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찾아내고 사회의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리더분이 계시는데요. 다른 회사 리더분이신데 여러분들 아마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 아시죠? 세계적인 성공학 대가신데요. 그분을 한 번 섭외하려면 강연료로 6억을 드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그분을 섭외한 대기업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네. 그런데 그분을 개인이 돈을 주고 그분을 섭외하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파트너들을 위해서. 6억을 벌어서 6억짜리 강의를 듣게 만드는 거죠. 그분의 가치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분을 실전 모셔다 그분의 강의를 듣고 누군가는 6억, 60억, 600억, 6천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 가치에 투자한다는 거죠. 계산기도 두드려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랬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물론 보상 플랜은 계산기 두드릴 수 있지만 사업만큼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넥스웨거라는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전 세계 새로 소수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앙트라프로너십이라고 부르는 프랑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앙트라라는 뜻은요, 틈새, 기회를 포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프로너는 시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틈새를 보고 시도하는 거죠. 그거를 마인드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훈련.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안트러프로너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답이다라고 정의 내린 건 아니에요. 수많은 기경제가 있습니다. 그 기경제 속에 그 틈새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잡을 수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네트워크 회사 중에 I로 시작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73세에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수입이 지금 나이가 93세세요. 그 회사 전체 최고 수입자세요. 최고령자면서 최고 소득자세요. 그분을 리크루팅한 스폰서는 어땠을까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활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열정, 꿈, 그 희망을 비전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재산, 이걸 비전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사람이 꾸고자 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꾸고자 하는 그 꿈의 크기를 찾아내시고 그걸 함께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고 그로 인해서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게 바로 네트워크상의 가치입니다. 네. 그 가치를 인지를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신 리더분들은 이 비즈니스의 참 매력을 아는 거죠. 돈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누군가를 잘되게 했을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해피한 그런 마인드가 바로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이렇게 딱 시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명함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성균 안혜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중에 나온 말 있잖아요. 어떤 분이 6억을 들여서 누구 섭외했다. 제가 김성균 대표님을 제가 얼마를 주고 섭외했을까요? 예. 재능 대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미라클 그룹에 이제 서포트 팀, CN21 시스템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성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른 타사나 다른데 사실 강사를 받고 사실 강의를 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공짜로 우리 미라클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오늘 강의를 왜 했냐? 자, 오늘의 강의는 미라클 스페셜 세미나예요. 지금 오늘 1탄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꽉 채워서 했으면 좋겠지만 채우지 못하게 좀 미안하기도 하다라고 했지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줘서 이 1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탄, 3탄, 4탄 이러면서 저희가 월요일날 저녁 시간은 요 자리에 우리가 꽉 채워서 진짜 지금 오늘 얘기 들으시고 들으면 시대의 흐름에서 저희 하는 사업이 결코 아주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하이테크. 근데 지금 또 하이터치 시대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어요. 저 담배 피면서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저희 되는 담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많은 인터넷 공간과 광고를 막 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 살 때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도 같이 담배 피우는 여기 앞에 계신데 담배 피우면서 제가 이거를 샀는데 너무 좋더라. 제 말을 듣고 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많이 느끼는 게 이 전자상거래 어떤 쿠팡이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요, 쿠팡에서 구매하고 위에서 구매하고 더 싸다고 있으면 다 뒤져서 사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 아까 그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대냐?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오늘 쿠팡에서 이거 샀는데 그 말 한마디도 찾아가서 그걸 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에 그런 하이테크를 활용해서 하이터치가 돼야 결국에 이 사람의 구정광고가 진짜 무서운 건데 이게 융합이 돼서 나의 구정광고가 이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이테크와 맞물려서 나에게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저 사실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은 지금 이 흐름에 정말 적합한 비즈니스가 지금 플랫폼이 도래했기 때문에 진짜 이 사업이 무서운 건 이제부터구나. 아까 덱스터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5천억 번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100억씩 100억이었다네요. 100억 평균. 100억, 연봉 100억씩 50년 받으면 5천억이에요. 맞죠? 저 5천억은 많은 느낌이 안 들어. 50년 했다고 하니까. 근데 50년 동안 매년 100억씩을 벌어야 5천억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플랫폼 시대와 하차하면 시대이기 때문에 50년에 5천억 벌었잖아요. 이제는 10년 안에 5천억 벌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튼 이런 부분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지만 오늘 우리 김성호 사장님 이런 교육이 저희들의 레벨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회에 이동하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려면 저희들부터 좀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특강을 준비했고 오늘만이 아니라 김 여사님 계속적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 그룹의 좀 수준을 높이는 작업들 그리고 또 누구나 오더라도 사실 제가 오늘도 다른 고객들 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거의 저희 식구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자 오늘 1탄 있죠. 다음 주 2탄은 자 어쩌면 오늘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비전을 느끼셨다면 중요한 건요. 그러한 가치와 비전을 느꼈으면 어떠한 브랜드의 기업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과연 더 휴행 컴퍼니가 이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기업인지를 한번 또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다음 2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강의는 저희 휴행 컴퍼니가 올해 21년 된 기업이에요. 그 21년에서 실제 18년 정도 저희 사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18년 정도. 그런데 21년 전에 사업을 하신 분도 있겠죠. 3년 후에 들어와서 시작했는 분인데 그분이 현재는 저희 휴행 컴퍼니 내에서는 누적수록 1위. 3년 늦게 들어왔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이 잘못된 한 명 중에 하나가 먼저 시작하면 무조건 돈 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앞으로 어떤 꿈을 꾸냐? 지금 제2의 창업 2에 뛰어든 분 중에서 휴행 컴퍼니 기존에 10년, 20년 동안 그분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번 걸 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휴행 컴퍼니 17년의 어떤 산 증인이면서 무조건 1위인 분이 윤기옥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왜 휴행 컴퍼니를 한번 들어볼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안 계시니까 그분이 아까 말한 아미 덱스테이고예요. 근데 우리 휴행 컴퍼니에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도구를 가지고 더 짧은 시간에 그분이 번 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게 올해, 내년 이 안에는 분명한 구조가 나올 것이다. 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러한 특별 세미나가 계속적으로 좀 돼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은 우리 미라클 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성기훈 우리 사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고요. 각자 또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끼리 또 소그룹 팀별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꼭 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미라클 그룹의 스페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냈습니다.